예, 안녕하세요. 이제 계속해서 8페이지에 6번에 이제 그 수요의 변화 요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요소가 충격을 주다 보면은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요인 중에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첫 번째로 드는 게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은 특히 수요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공급하고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 소득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로 이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시장에서 이제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의 소비자들은 모든 물건을 다 그 소비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났을 때 어떤 물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 물건이 있고요. 어떤 물건은 수요량이 감소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소득하고 수요량이 동일 방향. 이런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제 현재 소득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현재 소득에서는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소득만 늘어나면 저 물건은 꼭 구매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경우죠. 그럼 같이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구매량이 커졌을 때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정상자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물건은 소비량이 늘어났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소비자가 현재 소득 수준에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돈만 더 많이 벌면은 내 이 물건은 구매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든 물건, 선택을 못 받는 물건, 이거를 열등자라 그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상자하고 열등자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정상자, 열등자 나오면 항상 원인이 소득이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소정렬, 소정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정렬, 소정렬. 꼭 정상 열등 원인이 소득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18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돈만 벌면은 나는 30평대로 옮겨가겠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30평 아파트가 정상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18평 아파트는 열등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X재라고 가정하는데 X재가 만약에 정상재다. 그러면 X재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게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을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표현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돼요. 근데 만약에 X재가 열등재라 그러면은 소득이 늘면은 오히려 가격은 그대로 하더라도 수요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표현하는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 소정렬, 소정렬, 항상 정상 열등은 소득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에이스는 아니고 아까 전에 다른 가격 위에 다른 요소 중에 다른 재화 가격이 있어요. 그 다른 재화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 재화 수요량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재화 수요량이 변한 것이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다른 물건 가격에 영향을 받은 거면은 두 물건은 서로 관련재라 그럽니다. 관련재. 관련재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고요. 이 시간에 대표적인 주제가 이 대체재 보완재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체재 한번 볼까요? 보기는 이제 타이틀에 이제 해당 재화가 제시된 상태에서 해당 재화 수요가 어느 방향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과정 중에 보기 중에 딱 하나가 대체재 가격의 상승 딱 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대체재 가격 상승 요 지문 하나가 딱 나오면은 이게 해당 재화 수요량에 어떤 방향 영향을 미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내용상으로 이제 해당 재화 수요량에 어떤 방향을 미칠까?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증가가 됩니다. 요거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요 물건하고 요 물건은 무슨 관계냐? 대체재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그럼 도대체 대체재가 뭐냐라는 거야. 대체한다는 말은 바꾼다는 거죠. 만약에 A재화랑 B재화가 대체재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대체재의 개념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대체 관계를 경쟁 관계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를 줄여가지고 대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보통 소비 활동하는 목적은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소비하는 목적이에요. 효용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재라는 것은 두 재화가 대체재라고 하면 A재화를 소비했을 때 만족감하고 B재화를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같은 물건을 우리는 대체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같기 때문에 대체 관계를
동질적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럼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어차피 만족감이 같으니까 대체관계에는 두 물건이 있으면은 둘 다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의 선택은 나머지의 기각을 말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은 뭐가 좀 판단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게 이게 대체제예요. 어차피 만족감 같으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자하고 이제 대체제가 있는데 대체제 가격이 그거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돼. 필 프라이스 가격이라 보시고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문제 조건이 나온 거야. 그럼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될 것은 그럼 이 D가 수요량이에요. D. 그럼 대체제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이게 대체제 비싸니까 대체제 수요량은 줄어들겠지. 그럼 줄어드는 사람들은 어디로 몰리냐? D가 수요량이라 그랬어요. 해당재화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비싸졌으니까 그걸 안 사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대체가격에 해당재로 몰려오는 겁니다. 해당재화 수요량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 것은 여기서 대체재 가격이 여기다가 어떻게 영향 미치냐 바로 한 거지만은 가운데 흐름에 요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재 수요량하고 해당재화의 수요량이 있죠. 양끼리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대체재 수요량과 해당재화 수요량이 있죠. 얘네들은 서로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들은 수요량이 즉 양이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대량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건 학창 시절에는 뭐 커피용차 막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사이다하고 뭐 콜라를 한번 대체 관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다하고 콜라가 대체제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물건을 제시해 줄 때 이 물건이 무슨 관계인지를 꼭 명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이다랑 콜라가 대체제라고 가정하고 콜라 가격도 100원이고 사이다 가격도 100원이야.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도 똑같잖아요. 그 소비자들은 눈에 띄는 거를 아무거나 구매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뭐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근데 해당자를 만약에 사이다로 잡았을 때 콜라 가격이 1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2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콜라 비싸지니까 콜라 소비량을 줄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오냐? 사이다 소비로 몰려오는 거야. 근데 사이다를 판매하는 사람은 사이다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기존보다 보니까 소비량이 늘어났어.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라고 판단해 봤더니 사이다하고 대체하게 된 콜라가 비싸져서 소비자들 안 사는 사람들이 사이다로 몰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하더라도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표현 방식이 곡선 자체가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이동해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여기 흐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제 콜라 가격이 비싸지면은 콜라 수요는 줄으니까 사이다 수요는 늘어난다. 해당 제한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부동산 관련되는 시험에서는 콜라 사이다 이렇게 내지 않고 모든 걸 전부 다 부동산 관련되는 예를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 단독주택가 이제 아파트가 대체제라면 문제 지문에 깔아줬어. 깔아줬는데 문제가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 지문이 있어요. 당연히 맞겠죠?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면 단독주택 비싸지면 단독주택 안 살 거 아니야. 사람들 아파트는 몰려오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체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이거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감정평가라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대체제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럼 대체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완제라도 있어. 보완제 가격이 상승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보완제란 말은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보완관계는 재화 가격이 상승했을 때 결국 질문은 이게 결국 해당 재화의 수요에 어떤 방향으로 미치느냐 이걸 여쭤본 거야.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떤 방향에 미치느냐?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요 물건하고 요 물건은 무슨 관계냐? 보완제라고 명시해 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보완제가 뭐냐라는 거야. 보완제가 만약에 A제화하고 B제화가 보완제라고 가정하면은 뭐 개념 자체는 얘네들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보충 관계에 있는 재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관계에 있는 재화. 이거를 우리가 보완 관계를 줄여서 보완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가 이제 보완제인데 소비자들이 효용을 100% 채우고 싶어. 만족감을.
근데 A재화를 소비를 했는데 만족감이 100% 채웠느냐? 아니야. 뭔가 좀 부족하고 허전합니다. 그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아무거나 소비하면 안 되고 요거와 관계되는 거를 보완관계는 같이 소비 활동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아까 대체제는 선택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만은 보완관계는 선택할 때 공동응명체야. A and 그리고니까 얘는 공동 소비가 일어납니다. 같이 소비량이 늘고 같이 소비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흐름에 의해서 보면은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보완제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보완제 수요량은 당연히 줄겠지. 그러면 같은 공동명체인 해당 재화의 수요량도 얘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영향 주는 걸 물어보지만 가운데 걸 역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에 의해서. 그러면은 보완 관계는 보완제의 수요량이 변화하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했죠. 양끼리 따지면 얘네들이 양끼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완 관계 있는 물건은 양끼리 비례 관계다. 그래서 보양비라 그럽니다. 양끼리 판단해야 돼요. 나중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관계에 있는 거를 뭐 보면은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치킨하고 맥주를 볼까요? 그러면 치킨 가격이 이제 100원이었고, 그리고 맥주 가격이 그대로야. 근데 이제 이거를 맥주를 해당자로 잡았을 때 치킨 가격이 올라갔어. 치킨 만원짜리야, 만원짜리인데 치킨 가격이 올라갔어. 얼마로? 1조로 올라갔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치킨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들겠지. 근데 맥주를 판매하신 분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판매량이 줄어들었어. 왜 그런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맥주랑 보완 관계에 있었던 치킨 가격이 비싸져서 치킨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맥주도 같이 안 팔리는 거야. 맥주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도 그래서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를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편하게 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잡으시는 것이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계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것이고 형식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균형에 이동하고 그리고 탄력성에 대한 논리도 이해하시는데 되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암기가 아니라 해석이고 이해만 되시면 돼. 그리고 이해하고 해석하실 때 항상 눈으로 하지 마시고 시험지에다가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확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하나 이제 무수히 많지만 하나 더 보면은 예상도 있어요. 예상 중에 가격을 한번 예상 볼까요? 가격이 상승이 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합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에요. 상승할 걸로 기대되는 예상이야.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오를 걸로 예상되면은 오르기 전에 미리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이거를 사재기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격 하락에 대해서 예상을 하죠. 그러면 하락이 예상된 물건은 소비자가 지금 당장 사겠어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런 예상도 요즘에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어떻게 내냐면은 다음 중 아파트라는 특정 자를 제시해주고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 5개의 지문이 나와. 그 5개의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오지선다잖아요. 그 대부분 이지선다로 한꺼번에 이거 즉각적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지선다 내용의 핵심적인 정답이 대체제 부분하고 보완제 부분에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하면은 되게 이제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체제 보완제는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 맥주하고 그 소주가 무슨 관계 있을까? 저같이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화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대체 관계를 보시는 분 계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계시겠지만 싼 거. 그런데 보완 관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소맥 드신 분은 같이 섞어서 마셔야지 만족감이 커지더라. 그래서 그런 보완제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어떤 문제를 낼 때 제시되는 물건이 대체인지 보완제인지를 제시해주고 지문을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또는 거꾸로 이런 관계인데 이게 대체지냐 보완제를 판단하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는 이제 1월 달에
기본서 나가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랑 같이 풀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수요 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만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건 대치 보완되지만은 소비자들은 본인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건을 살려면 공급자들을 만나야 되고 공급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똑같은 흐름으로 하시면 돼. 대신에 공급은 자세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왜냐 처음 하신 분들은 수요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인데 공급이 이제 개입이 되면은 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수요를 잡아보고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한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공급의 책에 보면은 그 8페이지에 공급의 개념과 성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공급의 개념과 성격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돼. 왜냐? 수요의 개념과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었죠. 유랑이야.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유랑 개념이 돼야 돼. 그리고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고자 사전적 개념이죠. 공급도 생산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야. 또 수요도 구매할 욕망인데 욕망이 그냥 욕망이 아니라 구매력을 동반한 욕망으로서 유효소유라 그랬잖아요. 공급도 마찬가지야. 생산 능력이 동반된 욕망으로서 유효 공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둘 다 유랑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개념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성격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요 쪽에서 건드려 주시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수요에 대한 흐름을 그대로 잡으면은 공급 함수도 마찬가지 그러겠죠. 공급 함수도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였었어요. 독립변 영향을 주는 거 얘는 영향을 받는 건데 다만 수요 함수에서는 종속 변수를 수요량으로 잡았지만은 공급 함수에서는 종속 변수를 공급량으로 잡아요. 여기다가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가 종류가 많다 그랬죠. 가장 많이 영향 미치는 게 가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격의 요소가 있겠지. 이 가격 이외의 요인, 이건 간략하게 처리합니다. 가격의 요인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 동일한 것도 있지만은 공급의 경우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은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뭐만 미친다? 가격만 미쳤을 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있죠. 이걸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공급 법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페이지 이제 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3번의 공급 법칙은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의 공급 곡선도 우선 체크하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만 우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공급 법칙을 이제 우리가 문구로 자주 나오는데 독립 변수인 가격과 종속 변수인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 법칙이야. 그럼 공급자들은 본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돼?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때다 그래서 왜? 공급자들은 물건을 파는 목적이 본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판매하는 물건이 비싸지면은 하나보다는 10개, 10개보다는 10,000개, 10,000개보다는 1억 판매할수록 수입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면은 공급량을 늘려요. 대신에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공급량을 줄여요. 왜냐? 공급자들은 어떤 물건을 이제 공급하려면은 물건을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 생산 원가가 들어가. 생산 원가보다 더 제품 가격이 낮아진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요는 소득 범위 내에서 구매를 결정하는데 공급의 경우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다가 하면 계속 줄다가 원가보다 떨어지면 공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공급 법칙을 보면은 수요 법칙과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과 공급량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같은 방향 움직이죠. 이거를 정해관계라 그럽니다. 또는 양해관계 또는 정해관계. 이런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공급법칙은 그 표현하는 거기 두 줄짜리로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 가격 외에 다른 것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동일 방향 움직이더라. 근데 이 법칙을 그림으로 구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공급 곡선이야. 공급 곡선의 모양은 공급자들도 역시 시장 안에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종축에다 가격 잡기로 약속했고요. 행축에다가는 공급량을 잡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공급량은 QS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가격이 P0 상태에서 공급량이 Q0가 돼 있었어요. 이거를 A점이라 그럴까요? 그럼 가격이 P2로 상승했어.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
공급량은 기존보다 늘어나겠죠. 이거를 B점이라 그럴까요? 가격이 P1으로 하락하면은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C점이다. 그럼 A, B, C를 연결하면은 하나의 선이 나오죠. 이거를 서플라이 커브라 그래서 공급 곡선이라 그래. 그럼 공급 곡선은 모양이 지금 무슨 모양이야? 우상향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양은 아까 전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그렸었어요. 앞으로 공급 곡선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잘 잡으세요. 그 다음 요걸 그래서 요시 기초 강의에서는 이 공급 법칙에 대한 내용하고 공급 곡선 모양이 우상향 두 가지를 우선 보시고 다만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했던 것처럼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똑같은 논리를 하시면 돼. 모양만 우상향일 뿐이야. 여기는 공급량이 변했죠? 공급량이 변한 거를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 하나의 공급선상에서의 점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공급량의 변화를 그래. 원인은 해당 재화 가격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그 요인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가격 위에 다른 요소가 충격 주면은 가격은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공급선 자체가 얘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여 가지고 공급량이 변한 거를 표시합니다. 근데 공급선이 우측으로 움직이잖아요. 우측 움직이면 얘가 다 뭐다? 공급이 증가한 것이고 공급선이 좌측으로 움직이면 공급이 감소한 거야.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거예요. 수요와 공급은 둘 다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증가하고 좌측으로 움직이면은 감소가 됩니다. 다만 공급의 경우는 곡선 자체를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단계별로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 요 시점에서는 이제 수요 쪽에 대한 요인, 아까 대체제, 부한제, 정상 열두를 구분한 소득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감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해드린 이유가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다음 단계가 유명한 뭐죠? 유명한 이제 균형에 대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급의 경우는 이제 6번은 가볍게 터치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10페이지에 제4절 균형의 결정 및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것도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균형의 개념이 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로마자 이번에 균형의 변동이 나옵니다. 어떤 과정이냐? 흐름에 의해서 보면은 용어를 한번 잘 보고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수요량을 결정할 때는 이런 행동을 보였었어요. 가격에 의해서 공급자들의 행동을 할 때는 이런 모양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 시장이 가격에서는 이렇게 우하향, 우상향 형태로 반응했어요. 근데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두 시장이 만나야 됩니다. 두 시장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두 시장을 그려야 돼요. 그럼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고 가격에서 공급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만나는 교차점에서 합의점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균형의 정의는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시험과 주제와 관련해서 약간 풀었으면은 균형이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인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 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뭘까? 그럼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이 의사결정할 때 뭐에서 움직인 거야? 시장 내부적인 요소는 가격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외부적인 요소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했던 것처럼 가격 위의 요인이 충격 주지 않으면 얘는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럼 가격 위의 요인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충격 주면은 균형은 깨져. 균형 깨지면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질서하고 기존의 질서의 차이 요거를 논하는 게 우리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 시험 형식도 두 가지야. 지문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계산으로 나오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올해는 둘 다 나왔어요. 어쨌든 그 용어를 한번 보면은 이거를 이제 종축에다 가격 잡는 건 동일한 상태에서 수요만 그리면은 이 횡축에다가 수요량을 잡아줬어요. 공급만 그리면은 횡축에다 공급량을 잡았어요. 근데 같이 그려. 같이 그럼 횡축을 뭘로 잡냐? 거래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그리고 이 균형점하고 가격축을 연결하잖아요.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균형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균형 가격. 균형 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 가격이 똑같아.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이 똑같은 경우는 균형밖에 없습니다.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균형점하고 양축을 연결하면 Q0를 다 잡으면 이거를 균형양이라 그럽니다. 균형양. 길게 쓰면 균형거래량이라 그래. 균형거래량을 내는 경우도 있고 올해처럼 균형양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요량인 수요량하고 공급자가 판매하고 있는 최대 수요량 공급량이 여기도 같아. 그래서 여기도 균형 상태에서는 그래서 양쪽 다 가격이 똑같고 양도 똑같다는 거야. 다만 이제 이 가격이 똑같고 양이 똑같다는 거는 계산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계산 문제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균형의 의미만 판단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요소인 가격에만 움직였을 때 이 균형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제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만 일부러 그림을 안 그려드리는 거지. 기초다 보니까 기본서에 하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균형보다 가격이 만약 X제라고 가정하면은 X제를 거래하고자 해요. 균형보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공급자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야. 그럼 지나치게 욕심은 P1 상태에서는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균형이 성립이 안 돼요. 가격이 높아지니까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늘리고 소비자는 수요량을 이제 줄일 거예요. 그럼 균형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뭐가 더 많다? 공급이 더 많은 상태를 우리가 이걸 초과 공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 어떠냐?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야.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 가격이 높게 불러서 이만큼을 생산하는데 판매되는 건 요거밖에 판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초과 공급량 방을 안 팔려가지고 재고로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럼 재고품이라는 것은 공급자한테 굉장히 심각한 우려사항이죠. 왜? 재고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생산비가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고품을 보관하는 과정 중에 관리 비용만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공급자들은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상대방인 소비자들한테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의사표시해 줘야 돼. 그럼 스스로 가격이 내려가. 내려가면 수요량이 회복이 되고 공급량이 줄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균형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시장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보다 가격이 낮은 상태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 욕심을 부린 경우야. 그럼 가격이 낮아진 균형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늘었고 공급량은 줄기 때문에 균형보다 낮은 가격에서 뭐가 더 많아요? 수요가 공급이 더 많다. 이거를 초과 공급이라 그럽니다. 올해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 통제하면은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는 거를 초과 수요. 죄송합니다. 수요가 더 많은 거. 수요가 더 많은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를 아시면은 정책론에서 한 문제를 맞췄어. 정책론에서는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인데 이거를 초과 공급이라고 내버렸어요. 이렇게. 뭐 맨날 똑같은 문제네. 낸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과연 소비자들이 좋으냐? 안 좋아요.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 물건을 원해. 그래서 수요량은 늘어났어. 근데 공급자들은 그 물건 가격 수준에서는 생산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 하면은 즉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자가 자원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생활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욕심을 좀 줄이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공급자한테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의사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공급량이 회복이 되고요. 쓸데없는 수요량이 줄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 균형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위에 어떤 요소가 충격 주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초과 공급과 일시적인 초과 수요 상태가 결국 균형으로 돌아오는 시장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균형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 낼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계산 문제 출발점이 여기서 등장하고 그건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그나마 지문이 나온 것은 올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은 낮은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인데 초과 공급 바꾼다든지
또는 저런 것도 있어요.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라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맞겠지?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라면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맞겠죠? 이건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균형의 결정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균형의 이동이야. 그럼 이제는 가격 이외의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여기 시장에 충격을 주게 돼.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 작동하게 돼 있어. 그럼 아까 수요 변화랑 공급 변화처럼 가격 요소가 충격 주다 보면 곡선 자체가 움직여. 그럼 수요 곡선, 공급선을 가격의 충격점은 공급선 자체를 우측 좌측 움직이는 요소가 여기다가 충격을 주고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 좌측 움직이는 요소가 여기다 충격을 줘. 충격 주다 보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서 새로운 균형이 생겨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생기면 새로운 균형과 기존 균형과의 차이를 논하는 거야. 그럼 시장이 깨져. 그럼 시장이 변화가 일어난 결과를 보면 딱 두 가지만 변해. 결국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균형 거래 어떻게 변하고 이것만 물어보겠지. 이게 균형의 이동으로서 밑에 로마자 2번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균형의 이동에서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우선은 이제 보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제 두 가지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우하향 수요 곡선과 우상 공곡선을 가진 그래프 시장이 있더라. 가격이고 이제 거래량을 잡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그려봐요. 우하향하는 거랑 우상향하는 거. 항상 요거를 이제 문제상에서 문제 조건으로 나오죠. 그럼 이게 이제 최초의 균형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균형이 깨져. 균형이 깨지려면은 수요와 공급이 움직여야 돼. 근데 수요와 공급 움직이지만은 그 첫 번째 보면은 1번에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한쪽만 변하는 경우.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이제 네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4대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네 가지 경우수가 있지만은 거기 1번에 수요와 공급이 한쪽만 요거를 잘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나머지 2번, 3번, 4번도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의미냐면은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 한쪽만 변하는 경우인데 먼저 수요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요가 변하는 거죠. 하나가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겠죠.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럼 시장에서 변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야. 그리고 공급이 변하지 않았다는 공급선을 움직이는 요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눈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하셔야 돼.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이걸 건드려야 돼. 수요가 이거니까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증가는 항상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이거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우측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이 생겼잖아. 그럼 기존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높아지고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늘어난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은 그대로고. 그럼 가격은 수요만 줄었으니까 좌측이 움직이면 돼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요만 변했을 때의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수요가 감소했으면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좌측으로 움직이다 보면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항상 증가는 우측이동, 감소는 좌측, 우측이동, 좌측이동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수요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이 증가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수요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공급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공급만 움직여야 돼. 얘는 꼼짝 마고 공급을 증가시킨 요소가 이제 원인은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방향만 말씀드렸어요. 공급이 증가되면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우측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 이제 그림이 생기니까 공급이 줄었으니까 얘를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 법칙인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시잖아. 한쪽만 변하는 경우 나머지는 다 잡혀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한 80% 이상이 한쪽만 변하는 경우에서 시험 지문으로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시험 과제에서는 수요가 늘었고 감소했고 공급이 늘었고 감소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수요가 변했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해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수요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냐면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동수 우상향하는 아파트 시장이 있다. 이런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보기 2번에 수요 면에서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런 지문이 보기에 나와요. 그럼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판단하려면은 이 주어진 예문상에 주어진 이것이 수요냐 공급이냐 변화 방향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요 면에서 했기 때문에 수요야. 그리고 수요가 나왔고 이제 증가냐 감소냐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논했던 것처럼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이 여기 아파트 수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대체주택 가격 상승하면 대체주택을 안 살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어디로 몰려와? 아파트로 몰려오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지문은 OK가 되는 거죠.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수요가 증가했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림만 살짝 그리면 되는데 수요 증가를 이해하느냐를 이런 예문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수요의 변화요인 중에 대체제 보완제가 특히 자주 나오니까 대체제 보완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균형 문제도 맞출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과제는 요거에 대한 내용은 계속 그림을 이제 4개, 2개 해서 4개씩 그려서 하나씩 한 100번 정도 이상 그리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그럼 정착문화 되면은 어떤 충격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림만 그리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다만 어느 게 수요 증가 감소, 어느 게 공급 증가 감소 판단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예를 든 지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요 예문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다양한 예문을 만들어서 이것이 수요냐 공급이냐 증가냐 감소를 판단하게 문제 형식으로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계속 푸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실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요하고 한쪽만 변하는 경우인데 그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가 2번, 3번, 4번이 전부 동시에 변하는 경우야. 근데 2번, 3번, 4번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시장에서 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총 12가지 현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림이 그릴지 안 그릴지 잘 모르겠지만은 12가지 현상이 딱 눈에 보여. 근데 12가지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건 결국 이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그 중에서 이제 12가지 현상 중에 8가지 현상이 그냥 똑같아. 한번 얘만 잠깐 볼게요. 지금 요 시점에 이걸 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 질문이 나와요. 그럼 시장에서 가격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수요는 증가했으니까 우측 이동이야. 공급도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 움직이야?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크다면 이렇게 나왔어. 이거 그림으로 구현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우하향 형태 수요곡선과 우상향 형태 공곡선이 가진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이거 어느 쪽 움직인다?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야. 공급도 증가했으니 얘도 우측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크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공급 증가는 수요 증가보다 작게 증가시켜야 돼.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잖아.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표해. 이때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격의 변화되는 표현하고 거래량이 변화되는 표현을 잘 보세요. 가격은 종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과 하락으로 표현하고
양은 횡축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증가 감소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뭐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것까지 하시면 금상첨화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 증가가 공급가 크다면은 결과가 보니까 그림은 확실하지만은 현장에서는 그 그림 그릴 시간도 줄여야 돼. 근데 결과 보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했죠. 뭐랑 똑같냐? 1번하고 똑같은 결론이 도출하는 거야. 결국. 그렇죠. 이것도 그럼 딱 보면은 만약에 둘 다 변했다. 뭐가 크다 작다는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 크게 변한 거. 그러면 요것이 이거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수요 증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 증가했고 얘가 5개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5개씩 상쇄시켜버리면 얘는 안 변하고 수요 증가 현상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8가지가 있어. 하나 더 해보면은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그것도 크다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수요 감소가 공급보다 크다. 크기가 나왔지. 뭐가 더 큰 거야? 수요 감소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럼 수요 감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수요만 감소 왼쪽으로 탁 치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다 작다는 거를 이제 판단만 잘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당장 하지 마세요. 이거 앞으로 천천히 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한 20% 비중이긴 하지만은 80% 비중으로 출제되는 요거를 우선 잡아놓는 것이 이제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4강하고 5강의 주제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대체제 보완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대체제 보완제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이제 필요한 주제가 이제 모양상으로 그래프를 이동시켜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돼 판단하는 요거 있죠, 요거. 요것을 또 아시는 게 두 번째 주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대체제 보완제 이해하시는 거하고 균형의 이동과 관련 요거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계속 손으로 그림을 연습장에다 그리시면은 이게 지름길입니다. 경제학은 그래프 학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림 그리다 보면 시각적으로 이게 인식이 되는 과정 중에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순식간에 지체 없이 그림이 확정되면서 정확한 답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앞으로 정책론까지 계속 이제 그 확장해가지고 계속 이걸 써먹게 될 겁니다. 어떻게 써먹게 될 것인지는 해당 주제에 들어가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균형의 이동으로 경제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시장론에 대한 논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장론에서도 이제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시장의 특성에 대한 주제만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업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